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타오르는 산하 제3편 영웅들의 대행진. 극본 김영무, 연출 조원석. 아무래도 우리 비행기가 고장난 것 같습니다. 이봐 권주희, 뭐라고요? 빨리 몰아, 빨리. 강릉이 저기 보이고 있잖아. 군단장님, 조금만. 그날은 1951년 3월 28일 오전이었다. 그곳은 강원도 진부리 발왕산 화랑봉의 계곡이었다. 바로 그날 바로 그 계곡에서 제1군단장 김백일 장군은 명을 달리했던 것이다. (1917년 1월 30일생) 본적은 함경북도 명천군 서면 삼향동. 끝내는 전쟁 영웅으로 그의 이름 석자를 남겼으나 젊은 날의 그의 꿈은 화가지망생이었으니, 아니 실제로 그는 서울의 보성중학을 졸업하면서 동경미술대학에 유학 갈 차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 백이라. 아니, 할아버지께서? 백이라. 네, 할아버지. 갑자기 웬일이세요, 할아버지? 잘 받으세요, 할아버지. 뭐냐, 네 졸업도 가까웠고 너희 장례 문제도 의논할 겸 해서 내 이렇게 급히 달려왔느니라. 걔 앉거라. 네, 할아버지. 내 시방 너희 학교를 들려오는 길이다만 나가이란 외놈 선생이 교장한테 추천을 부탁해서 널 동경미술대학에 유학시키기로 했담서. 그게 네 뜻이었다며? 네, 할아버지. 멀리 떨어져 있는 사이에 너는 몹쓸 병을 앓고 있었구나. 하숙 생활에 찌들어 몸도 상해 보이고. 그래, 이젠 끝났다. 이 할애비와 함께 만주로 돌아가는 일만 남았다. 네 나이 벌써 18. 이제 눈을 뜰 때도 됐지 않냐? 이놈아, 넌 아직도 이 할애비가 선조 대대의 고향을 버리고 간도로 이사했던 그
그 까닭을 모르겠느냐? 빼앗긴 나라를 찾는 독립운동에 앞장서는 듯 말이다. 그래서 이 하랩이 동지들을 모아 학교를 세우기도 했고 군자금을 마련, 밀림 속에서 싸우는 독립군을 돕기도 했으며 3.1 독립운동 때엔 동포들의 앞에 서서 간도의 만세운동을 주도하기도 했었잖아. 할아버지 말씀은 저도 밀림에 들어가 총을 잡으라는 말씀이세요? 꼭히 그런 뜻은 아니지만 나에게도 생각이 있어 그런다. 너도 알고 있겠지만 드디어 일본은 작년 7월에 노구교 사건을 일으켜 중국 대륙을 침략하기 시작했다. 기어코 잠자는 사자를 건드린 격이야. 따라서 머지않아 일본은 망할 것이야. 어쨌거나 너는 봉천 군관학교에 입학했으면 한다. 할아버지는 지금 저더러 일본인 장교가 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세요? 그런 것만은 아니다. 금년부터 그 학교에는 소수 민족 장교를 양성하여 특설 부대를 편성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단다. 물론 우리 조선인도 만주에서는 소수 민족에 포함되지 않느냐. 전 잘은 모르겠지만 호냐, 할아버지 뜻에 따르겠습니다. 호냐. 네 애비만 살아있어도 난 너에게 형국의 길을 강요하진 않겠다마는. 물을 떠난 물고기가 존재할 수 없듯이 시대 상황을 벗어난 인간 또한 존재할 수 없는 것. 아니, 문제는 험한 시대 상황 속에 살면서도 어떻게 대의를 잃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는 그 점에 있으리라. 김백일, 그는 1938년에 만주 군관학교 5기 졸업생이 됐다. 그의 나이 22. 그와 동기생으로는 정일권 장군과 김석범, 김일환 장군 등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만주군 내의 한인 특설 중대장이 됐다. 이윽고 조국이 광복되자 그는 조국의 품에 안겼다. 그러나 그는 또 스스로 자신의 길을 선택해야만 했다. 기다렸어. 들어오시오. 1945년 11월 하순, 김백일 그는 평양에 와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 그는 여관에서 전보 한 장을 받아들었던 것이다. 25일 18시에 겉봉의 조소지로 급내, 면담 요망. 아니, 이게 누구야? 국제호텔 701호? 느낌이 좋을 리는 없었으나 그는 어물쩍 물러서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는 국제호텔 701호를 찾아갔던 것이다. 나 이반 김이요. 김일성이었다. 어서 자리에 앉으시오. 만나서 반갑소.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소. 응, 그런데 당신을 찾아 추적해내는 데에만 꼬박 2달이 걸렸어요. 당신이 평양에 나타난 것을 알아낸 것은 고작 이틀 전이었어. 그래서 예의를 갖추고 당신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우선 무례한 전보로 당신을 부른 데에 대한 용서를 바라오. 사과하겠소. 또 벌써 오래전부터
당신에 관한 소문을 많이 듣고 있었어.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게 내 솔직한 심정이었어. 이제 우리 조국은 해방되었고 우리는 서둘러 군을 창설할 필요를 느끼고 있어. 우리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일해보지 않겠소?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인생의 갈림길이 아닐 수 없었다. 잘 알고 있겠구만. 난 공산주의자가 아니야. 내가 어찌 공산주의자와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오? 물론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당적이나 당성을 떠나서 유능한 인물들을 귀합하고 있는 중이요. 곧 만나보겠지만 꽤 많은 동지들이 합심하에 우리의 군대를 창설게 될 거예요. 관심이 없어 난. 당신 평양에 머물 계획이 아니시오? 내가 알기로 당신은 조만식 선생의 비서실에 있는 백선엽과 그의 아우 백인엽도 만나본 것으로 아는데. 아직은 모르겠어. 난 그저 만주 시절의 동지들을 기다리는 중이오. 그렇다면 우리와의 장래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소. 오늘 저녁은 군사관계의 전문가들과 얼굴이라도 익혀두시오. 후일이라도 당신의 마음이 선다면 언제든지 환영하겠소. 김일성은 상대방이 믿거나 말거나 말을 계속 이었다. 사실 나는 조국을 떠난 군대 속에서 반생을 살아왔어. 지난 전쟁 땐 유럽 전선에서 싸웠어. 스탈린그라드 공방전에 참가도 했고 베를린 진격 시엔 최일선에서 탱크 대대를 지휘하기도 했었어. 그리고선 비로소 조국으로 돌아온 거야. 조국이면서도 낯선 땅이야. 그리고 나의 참모나 동지들 또한 거의 나와 비슷하게 조국을 모르고 있어. 오늘 저녁은 동북 의용군 출신의 동지들과 처음으로 만나는 파티가 있어. 당신이 나의 친구로서 그 파티에 함께 참석하면 좋겠소. 김일성의 손을 뿌리친 김백일은 그해 12월에 홀몸으로 38선을 넘어야만 했다. 그리고 다음 해 2월 군사영어학교를 졸업, 비로소 국군 중위로 임관됐던 것이다. 그 당시의 대한민국은 미 군정하의 과독이었다. 그러니 조국애로 가슴 태우던 김백일 그에게는 할 일이 너무 많았던 것이다. 여기 이리는 처음 오시는 길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여긴 생소한 곳입니다. 그럼 제가 차 한 잔 사드려야겠군요. 감사합니다만 아니 뭐 별다른 뜻은 없어요. 서울서 여기까지 한 의자에 앉아왔고 여긴 제 고향이거든요. 네. 저기 역전에 찻집이 있네요. 김백일은 우선 이리에서 제3연대를 창설, 그 연대장이 되어야 한다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아가씨 이름을 알고 싶습니다만. 김영화예요. 네. 김영화. 언제 이곳을 떠나시죠?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난 군인이니까요. 자, 그냥 따스한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아가씨를 만났기 때문에 눈 속에 파묻힌 이 이리가 아주 푸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다.
그날 밤에는 그렇게 서울발 1리행 기차 속에서 어줍잖게 만난 그들이 결국은 100년 가약을 맺게 될 줄은. 1946년의 여름은 지독히도 길고 무더웠다. 그러나 김백일은 그 여름을 피할 수도 없었고 그 여름을 쉴 수도 없었다. 그는 군산지구에서 제1대대, 남원지구의 제2대대, 그리고 연대본부가 있는 이리의 제3대대를 장설했다. 들어오시오. 김대일 대리. 아니, 일본이가? 손님은 정일권이었던 것이다. 반갑네. 위병소에서 국방총사령부 손님이라 하기에 설마 하고 있었더니만 이거 정작 자네 얼굴을 대하고 보니 이 생각보다 더 반가운데 그래. 자, 이리 앉게나. 백일이 자네 역시 이 정일권이를 잊고 있지는 않았구만. 소식이 없길래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만.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자네를 잊어? 만주 군관학교 동창에다가 다 같이 월남한 처지에다가 지난해 12월에는 내 병상까지 자네가 지켜줬었잖아. 참 그렇구만. 서울 적십자 병원에서였지. 정말 자네 열병을 지독히 앓았었지. 그들 사이엔 금방 초촐한 술자리가 마련되고 있었다. 내 평양 내 술자리가 초라하기가 이럴 데 없네 그려. 자, 자네답지 않기지. 자, 우선 한잔 하고 보자고. 자네 할아버지 백가 선생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들의 이 모습을 보셨더라면은 운명이었겠지. 그토록 조국 광복을 열망하시는데 조국 광복 1년 전에 그만. 아무튼 낯선 이런 곳에서 자네가 고군분투한다는 소식 많이 듣고 있었네. 그나저나 우리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일본이 자넨 서울중앙에 있으니까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겠지. 솔직히 말해서 난 요즘 회의에 빠져있네. 심한 절망감에 빠져들 땐 이것저것 다 집어치우고 싶은 생각도 든단 말세. 군인의 길을 택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절망감에 빠지지 않았을 것도 같고, 해방이 됐다는 오늘 조국의 현실은 왜 이 모양이지? 정치인들은 중상모략을 일삼으며 자기 이익권 챙기기만 바쁘고, 군정청은 또 공산당에 대해서 왜 그리도 관대하단 말인가? 이 부대 내에도 공산주의자들이 침투됐다는 징조가 보이지만은 아직도 어떻게 손을 써볼 도리가 없으니. 자네나 내가 느끼는 회의나 절망이 이 시대, 이 혼탁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떠맡은 짐이라고 생각해둘 수밖에. 참, 일공이. 나 다음 주에 결혼하기로 했다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데 그래. 신부감은? 이건 이리오고 여선생님이야. 그러고 보니 자넨 두루두루 바빴군 게. 천만에 우연히 그렇게 됐어. 내가 처음 이곳으로 내려오던 날 기차관에서 만난 여잔데, 알고 봤더니 장인어른 되실 분이 또 그 만주 할아버지 밑에서 독립운동 하셨던 분이더라고. 오, 여하튼 진심으로 축하하네. 자, 그런 뜻에서 또 한 잔. 그래. 물론 자네 우리들 결혼식장에 참석해 주겠지.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고맙네. 당연지사 아닌가. 참, 자네 무엇하러 여기 왔다고 했지? 자네 얼굴 보러 왔다니까. 그랬던가? 김백일은 김영화 여교사와 결혼식을 올렸다. 그의 나이 29세,
1947년 6월 29일이었다. 예정대로 그의 친구 정일권과 김일환이 신랑의 둘러리가 돼주었다. (1948년 10월) 하순, 저 유명한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육군대령 김백일은 제5여단장이자 반란군 토벌 전투사령관이 되어 반란군 진압을 진두지휘했다. 물론 여순 반란 사건은 군부에 침투한 공산당계 지하당원들의 폭동이었다. 만사 오케야. 놈들은 이제 갈 곳이 없네. 더구나 여수 쪽의 작전도 잘 돼가고 있네. 그쪽은 송원성 장군이 직접 지휘하고 있고, 이거 순천의 주력은 우리에게 섬멸됐으니 이제 조물하기 몇 놈만 남아있는 편이야. 김백일이 순천군청의 2층에 있는 임시전투사령부에서 이렇게 각 부대 참모들과 한숨을 돌리고 있을 때였다. 여단장님, 뭔가 정보참보. 포로 중에 한 놈이 여단장님과 사상 논쟁을 하겠답니다. 직결 처형을 할까 하다가 놈의 소원이 너무 간절하게 아직 남겨놨습니다만, 어떤 자가? 물론 철저한 공산주의자입니다. 전력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북로당의 중간책 같습니다. 제 생각엔 성실에게 지시를 받던 자이거나 아니면 김광일이나 이혁기의 측근에 있었던 자로 사료됩니다. 나하고 사상 논쟁을 해보겠다고? 좋아. 옆방으로 불러다 주게. 잠시 후에 김백일은 옆방으로 건너갔다. 그곳에는 40대 남자 하나가 핏발선 눈으로 앉아 있었다. 당신은 누구요? 이기태 북로당원이요. 반란군의 포로인가? 글쎄요. 포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혁명의 현장에서 잡혀온 것만은 사실이요. 당신은 이번에 폭동을 혁명이라 했는데, 이기택 씨, 당신은 무엇인가를 혼돈하고 있는 것 같소. 천만의 말씀이요. 비록 와중이긴 하지만은 혁명이었어. 담배 피우겠소? 감사합니다. 정보참모의 말을 빌리자면은 당신은 나에게 할 얘기가 있다던데? 그렇소. 당신에게 혁명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말하고 싶소. 이봐, 제발 그런 엉터리 신화로 역사를 날조하려 들지 마라. 1917년 소비에트의 레닌 혁명 이후 공산주의 혁명은 한 번도 없었어. 당신들이 말하는 혁명이란 살인과 방화, 이념을 도구로 한 무자비한 투쟁밖에 없었단 말이야. 공산주의 세계 혁명은 지금도 세계의 도처에서 면면이 진행 중에 있어. 한심하군. 당신 조선 공산당사를 알고 있나? 공산당원인 내게 조선 공산당사를 묻다니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먼저 말해주지. 내 설명이 틀리거든 지적해보라고. 우리 한국인들로서 이른바 공산주의 사상에 접할 수 있었던 사람들로선 단연 러시아에 살고 있었던 교민들이었네. 지난 20년 일제의 탄압을 피해서 소련의 연해주, 치타, 하바로브스크, 이르크츠크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던 우리 동포의 수는 18만 5천여 명에 이르렀고, 당신은 레닌이 제정 러시아 왕조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 혁명에 성공했었던 시기에 해당하지. 구한말의 무관 출신 이동희 씨가 공산국의 운동에 가담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는 공산주의자라기보다는 국수주의에 가까운 민족주의자네. 또 조국 독립만을 꿈에 그리며 시베리아로 방황하던 이동희가
하바로브스크에서 박진수를 만나는 것은 운명적이었네. 김백일의 말은 계속되었다. 가히 청산유수와도 같이 그는 단숨에 조선 공산당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나갔다. 말하자면 이기택이란 상대가 우상처럼 떠받들던 공산당 지도자들의 허구성과 그 죄악성을 논리정연하게 폭로했던 것이다. 자네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북의 김일성에 관해서 한마디만 더 해주겠네. 소련으로 떠나기 전 그자는 동만에서 마적단과 다름없는 소부대를 이끌고 비적지를 서슴지 않던 자네. 나는 만주 시절 그의 행적을 너무 잘 알고 있네. 그는 공산주의 이론도 제대로 체득 못한 자세. 황당무계 논리 그만두시오! 그래? 내 얘기가 황당무계하다고? 자네 역시 동지가 아니면은 적이라는 식의 흑백 논리 신봉자라군. 좋아. 내가 통행증을 만들어 줄 테니까 38선을 넘어가 보라고. 김백일 대령이 육군 최고 수뇌부인 육군본부 참모부장직에 오른 것은 1950년 4월 22일이었다. 이를테면 참모총장 최병덕 장군의 다음 서열이었다.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의 시국관이나 정세 판단은 너무 많이 달랐다. 비극의 전야 6월 24일 밤에만 해도 그랬다. 최병덕 참모총장을 중심으로 많은 군 장성들이 육군회관에서 여흥에 젖어 있을 때 참모장님, 긴급 보고 사항입니다. 긴급 보고사.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밤 38선의 동향이 수상하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그 소리야? 염려할 건 없다고 말해주지 않았어? 그렇지만 참모부장이 받은 그러한 보고 나도 이미 수천이나 접했다니까. 그렇지만 아직은 무사하지도 않소. 내가 판단하는 바에 따르면 적은 전면 남침을 감행할 능력이 없어. 더구나 우리의 전방사단이나 연대엔 미 고문관들이 상주하고 있질 않소. 그들의 의견도 내 판단과 같단 말이오. 총참모장님, 미 고문관들은 전톤이 아닙니다. 더구나 에치슨 선언 이후 그들의 관심은 한반도를 떠났습니다. 에치슨 그만하시오. 이제는 에치슨 얘기만 나와도 이 골치가 아파요. 차라리 문덕수 시인의 노래 한 편으로 그때의 6월을 기억하리라. 온몸에 빗발 같은 총알이 박힌다. 그 병사들의, 아직도 잠들지 못한 그 병사들의 마지막 숨으로, 마지막 눈빛으로 오늘 나와 저 나무들의 맥박은 뛰고 있다. 소련제의 캐터필러에 그 포화에 깔리고 혹은 불타고 그리고 쫓긴 보따리들이 열차를 좁은 길바닥을 메우고 시체가 또 시체를 덮는 목맨 아우성. 그 영원한 혼령의 울음이 오늘 나의 핏줄 저 역사의 강물로 흐른다. 내 팔을 다오, 내 눈알을 다오, 내 다리, 내 허벅지, 내 늑골을 다오. 서울이 저들의 탱크 밑에 내려 깔리는 것은 시간 문제로 남아있을 때
육군본부에서는 긴급 참모회의가 열렸다. 이미 그날 새벽에 비상국무회의는 정부를 수원으로 옮길 것을 결의했으나 시민들에게는 이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던 시점이었다. 금일 오후에 우리 육군본부도 시흥으로 옮길 것이오. 참모들은 쥐죽은 듯 듣고만 있었을 뿐 광명남 최창식 대령은 잘 들으시오. 적이 서울 시내에 들어오기 2시간 전에 한강길을 폭파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춰 주시오. 실로 엄숙하기 짝이 없는 역사적인 그 순간이었다. 참모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총참모장님, 뭐여, 김백일 참모부장. 한강교 폭파 시간은 다시 재고해 주십시오. 재고? 그렇습니다. 너무 성급히 다리가 끊어지면은 국군 주력부대의 퇴로가 끊기고 맙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김대령. 총참모장은 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총참모장님. 안 되다. 상황이 급하다 할지라도 적의 서울 진입 시간 전에 한강교를 폭파한다는 것은 일종의 이적행위입니다. 말을 삼가시오, 김대령. 우리는 한강 이남에서 시간을 벌어야 한단 말이오. 교량 폭파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군의 주력과 중하기가 한강을 건넌 연후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2시간은 적의 탱크가 불행히 미아리 방어선을 뚫고 시내에 진입한다 해도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의 여유는 있습니다. 제1사단이 임진강교에서 철수할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당신 미치지 않았어? 적의 선발부대가 시내에 들어온 후에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다고 하다니. 오후에 직접 전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하는 육군본부에는 상황을 봐가면서 합류하겠습니다. 물론 김백일 대령은 때이른 한강 폭파 작전 계획을 막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육본 참모부장으로서 혹은 김홍일 소장을 보좌하는 부군단장으로서 끊임없는 울분과 좌절과 통한의 6.25 후퇴 작전에 참가했던 것이다. 이윽고 김백일 그가 동해안지구 전선사령관인 제1군단장직을 명받았을 때는 그해 9월 1일이었고 그의 계급도 중장으로 진급돼 있었다. 사실 그간 그는 남몰래 처절하리만큼 엄숙한 심정으로 울부짖고 있었다. 단 일개 연대만이라도 내 자신이 지휘하여 전투에 임하고 싶다. 일개 연대가 안 된다면 일개 대대, 아니 일개 중대만이라도 이끄는 야전 지휘관이 되고 싶다. 그랬는데 그의 휘하에는 수도사단과 제3사단이 소속됐던 것이다. 전면전의 승리, 그 공과를 어느 누구 한 사람에게 돌리기는 무리일 것이다. 그렇다 해도 김백일 장군이 제1군단장이 되면서부터 전세는 역전되기 시작했다.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 감행 이후 제1군단도 동해안을 따라 북진 또 북진,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진격을 거듭하게 됐던 것이다. 이윽고 그해 9월 29일
김백일은 강릉의 군단사령부에서 육군본부로 전화를 걸게 했다. 총참모장인가? 아니, 제1군단장 백일이 아닌가? 여기 1군이! 이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어떻게 하다니 뭘? 내일이면 우리 1군단 이하 제3사단과 수도사단이 38선에 도달하는데 그냥 넘어버릴까 하다가 잠시 멈추라고 지시를 해놓았는데 벌써. 왜 멈추라고 했지? 정치적 의미 때문이었네. 정치적 의미라. 자네 고민할 만하네. 늦어도 내일까진 그 문제를 결정지어 내려갈 테니까 그리 알고 있게나. 고맙네. 그럼 내일 만나도록 하세. 김백일은 익히 알고 있었다. 낙동강 전선에서부터 38선 돌파 문제를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는 사실을. 특히 영국이 38도선 상에서의 전쟁 종식론을 들고 나왔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육군 총참모장 정일권이 제1군단 사령부로 날아왔던 것이다. 오랜만이세. 그래. 자네가 미국에서 돌아오고 처음인가 보네. 병력은? 대기 중일세. 나는 전선의 군단장에 불과하니까 정치적인 문제에 말려든다는 건 질색이란 말이세. 그렇겠지. 이승만 대통령의 의향은? 무조건 38선을 돌파하라는 거지. 그럴 테지. 그분은 통일의 소원이니까. 바로 이 지점, 이 기사문이라는 작은 항구 말일세. 38선에서 약 800m 거리야. 그것까지는 해안선 뿐이고 마을도 없다고. 근데 이 지점에서 적의 직사포탄이 자꾸 나가들고 있어. 잘못하면 희생이 클 것 같거든. 그만하면 알아들었네. 드디어 10월 1일 오전 11시 25분 제1군단장 김백일 준장은 쩌렁쩌렁 산천이 울리도록 큰 소리로 작전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제23전대장 김종순 대령에게 제3사단장을 대신해서 나 1군단장 김백일이 북진 명령을 내린다. 38선을 돌파하라. 그리고 공격 전진하라. 이 순간부터 38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해 11월 27일 김백일은 자신의 휘하 사단들에게 다음과 같은 작전 명령도 하달하고 있었다. 알몬드 소장이 이끄는 제19군단은 계속해서 한만 국경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제26연대는 계속해서 함흥, 단천, 해산진으로 전진하라. 미 해군과 공군은 계속해서 우리 군단의 요청에 의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수도사단은 2개 연대로서 회령을, 1개 연대로서 웅기를 점령 확보하라. 그리고 예하 1개 연대를 무주에 주둔시켜 최단시간 내에 무사를 점령 확보할 것이며 1개 연대는 예비대로서 남함에 보유하라. 그러나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또 한 번 허를 찔리고 있었으니 한국전의 중공군 참전 절대 불가라는 판단만 믿고 중공군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도 강구하지 않았던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눈 사태처럼 불어나기 시작한 중공군의 전술에 말려들고 말았으니 이들 지기를 바야흐로 그 유명한 흥남 철수작전이 전개되는 것이었다. 알몬드 장군은 미 제10군단의 철수 대열에 국군 제1군단의 철수를 포함시켰던 것이다.
수고가 많네, 백일이. 일본이 자네까지 날아왔군. 백일이, 눈물을 거두게. 전쟁이 끝났나, 어디? 알몬드 철수 계획에 준해서 우리 수도사단과 제3사단의 철수 일정을 잡아놨네. 그러나 난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대. 여기까지 진격해와서 일전을 불사해보지도 않고 왜 되돌아가라는 건지 그걸 난 알 수가 없네. 자네도 알다시피 후방인 원산이 적의 수중에 들어갔네. 그리고 전선의 재조정상 이곳의 해성철수란 불가피하다네. 생각 같아서는 육군 소장이란 이 두 개의 별을 떼내고 나 혼자라도 남아서 싸우고 싶네. 자, 보라고. 여기가 청진이고 여기가 나진이고 여기가 바로 웅기라네. 자네 고향 경원도 바로 그 밑에 있잖아. 근데 다시 돌아서라고? 이래도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이곳까지 오는 동안 그 얼마나 많은 희생이 뒤따랐는데. 알고 말고. 하지만 술 한 잔쯤은 내놓고 분통을 터뜨리게. 미안하네. 하지만 자네도 미리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네. 응? 그게 뭔가? 문제는 피난민들세. 우리 군인들이야 알몬드의 철수 작전에 보조를 맞추면 그만이겠지만은 이 피난민들을 생각하면은 눈앞이 캄캄하단 말이세. 생각해보라고. 우리만 믿고 무작정 따라 나선 피난민들. 우리만 훌쩍 떠나고 나면 그들은 어디로 가나? 산으로 가야 하나? 아니면 바다로 가야 하나? 한마디로 난리세, 난리. 적군의 손에 맡겨질 때 그들의 운명은 너무나 뻔하질 않나. 죽음. 그것도 아니면은 죽음보다도 못한 상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게 될 걸세. 그들 피난민에 대한 보복이란 눈으로 보나마나 너무나 뻔하질 않겠어. 지난 6월에 자네가 한강교 폭파 시간 때문에 총참모장과 다퉜다더니만. 일본이 우리 군인들만 쏙 빠져나갈 수는 도저히 없는 일일세. 물론 알몬드 장군은 펄쩍 뛰겠지만은 나는 기어코 피난민 철수까지 강행하겠네. 후일 피난민들 때문에 철수작전에 차질이 생겨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거든. 자네가 나서서 잘 수습해주기 바라겠네. 우리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느냐는 말이세. 잘 알아들었네. 우리는 역사의 이면을 잘 모른다. 그러나 어쩌다 알게 되는 역사의 이면에서 어떤 인간의 위대성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큰 감명을 받는다. 그렇다. 6.25 전쟁 중 흥남철수작전이란 그 역사적 이면에서 우리는 분명 김백일 장군의 숭고한 사명감을 발견하는데 인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며칠 후 흥남의 서호진 항구 외곽에 위치했던 제1군단 사령부에서는 군단 참모 대책회의가 열렸던 것이다. 철수작전은 기정사실이요. 그러나 나는 우리 군단이 피난민들을 포기한다는 것은 조국애와 인류 문명에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어떠한 상황의 변화가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들과 함께 가겠소. 그것이 곧 우리 국군의 사명이기 때문이요. 제3사단장 최석준장입니다. 저 역시 김백일 군단장님의 결단에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군단 민사처장 유원식 중령입니다. 피난민에 대한 지금까지의 교섭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미 10군단 측에서는 단 3명만의 피난민 철수만을 고집하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사체의 끈질긴 교섭 끝에 지금은 3,000명까지만 배 태워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하루에도 수만 명씩 불어나고 있는데 단 3,000명만의 피난민을 허용하다니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소리요. 끝까지 교섭을 벌이시오. 만약 유중력의 힘이 모자라면은 내가 직접 알몬드 장군을 만나서 담판을 짓겠어. 수십만 명의 목숨이 우리 군의 태도에 달렸단 말이오. 경고망동이나 억측은 용서치 않겠어. 기관들은 부처에 돌아가는 즉시 헌병대의 명령하에 해안의 모든 배들을 증발시키시오.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선박에 피난민들을 태우겠어. 이 점 명심해야 하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드디어 알몬드 소장의 마음도 변화를 일으켰던 것이다. 아니, 우리 국군의 무서운 결의를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만약 미군 측이 우리 국군 측의 결의를 배척할 경우 우리 국군들은 피난민만 배에 태워보내고 군은 육로로 원산을 돌파 후퇴작전을 전개하겠다고 했으니 그러나 이를 또 어쩌랴. 함경남북도 도민 거의 전부가 흥남과 성진으로만 몰려들어 그 숫자는 수십만을 넘어 100만에 육박하고 있었으니 그 장면은 민족 비극 바로 그것이었고 한 폭의 지옥도 바로 그것이었다. 1950년 12월 하순 그 엄동설안에 어쨌거나 그때 20만 명가량의 피난민이 흥남을 탈출할 수 있었다고 했으니 다음해 3월 27일 전선은 다시 38선 이남에 형성돼 있었고 김백일 장군이 지휘하는 1군단은 여전히 동부의 산악지대에서 국지전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날 대구에 있는 미 8군 사령부에서는 전군의 군단장 회의가 열려 4월에 대반격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미군 측에서는 리치웨이 사령관을 비롯 미 제1군단장 밀번 소장, 제9단장 하리 소장, 그리고 제10군단장 알몬드 소장 등의 얼굴이 참석했고 한국군 측에서는 육군 총참모장 정일권 중장을 비롯 제1군단장 김백일 소장, 제3군단장 유재흥 소장, 육본 작전국장 강문봉 준장 등의 얼굴이 거기 있었다. 아니 이 사람 무슨 소리야? 비행기 이륙이 불가능하다는데 어떻게 가겠다는 거야? 군단이 날 기다리고 있네. 작전회의가 끝난 시간은 일몰에 가까운 시간이었는데 김백일 장군은 그날 밤 안으로 강릉까지 날아가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자네 고집이 정 그렇다면 6번의 전방 지휘소가 있는 영월까지만 가도록 하게. 그러나 김백일 장군은 제2군단 사령부가 있는 진부리까지 날아갔다. 그곳에서 유재흥 군단장과 이주일 장군과 함께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새벽이었다. 폭풍우는 여전했다. 김백일 장군이 경비행기를 타려고 할 때 모두 나서서 만류했다. 난 가야 하네. 비행기로 10분이면은 내 군단에 도착할 수 있다고. 군단장님, 이런 일기 속에서는 정말 위험합니다. 명령이다. 어서 비행기를 몰아. 김백일 장군은 권총까지 빼들었다. 마지못해 경비행기가 이륙했던 것이다. 멀리 태백산맥의 연봉들이 눈 아래로 내려다 보였다. 김백일 장군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반문해보기 시작했다. 전쟁은 무엇인가? 조국은 무엇인가? 조국.
군단장님, 아무래도 아무래도 우리 비행기가 고장난 것 같습니다. 이봐 관주의, 뭐라고 했나? 빨리 뭐라! 빨리! 강릉이 저기 보이고 있지 않나? 군단장님! 조금만! 김백일 장군은 얼굴도 제대로 익히지 못했던 부인과 두 아들을 남겨놓고 분단된 조국의 차디찬 현실도 여기에 남겨놓고 젊디 젊은 나이 35에 그렇게 갔던 것이다. 출연 유광진, 장광, 전기병, 임성표, 성창수, 김민석, 강수진, 홍승섭, 문관일, 이재용, 서문석, 해설 박민아, 음악 박형신, 효과 차재환, 김병호, 기술 심완구. 6.25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타오르는 산하 제3편 영웅들의 대행진, 극본 김영무, 연출 조원석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제4편 내 젊음 조국애가 방송됩니다.